그냥 다른 주제로 한번 해 볼게요. 음. 듣지 못한 사이렌이라는 음. 제목인데 여기서 루디노 님이랑 자유 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22 장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다. 이 부분에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주제 있으신가요? 어, 프레이저 연구소의 그 2016년 연례 보고서 그 하울링이 생기는데 혹시 해피월드님 두 군데 꺼주세요, 덮어. 피월드님 거기 하울 저기 마이크. 아 네네. 잠시만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162페이지 프레이저 연구소의 2016년 연례 보고서에 이제 그 홍콩하고 싱가포르가 가장 자유로운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데 경제적 자유가 높은 제도와 정책을 갖춘 나라일수록 투자율이 높고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며 소득 수준이 높고 빈곤율이 빠르게 감소한다. 자유시장은 무역, 기업가 정신, 투자를 장려하는데 이것이 부를 창출한다. 이것이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파탄이 난 이유에 대해서 그 좌파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 정상적인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저도 자유 님 말씀에 좀 공감을 했어요. 석유의 자원량이 뭐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경제적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루디노 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저는 좀 여기 그 옆장에 그 베네수엘라는 저기 그 석유 사면 어떻게 파탄이 났는가 거기를 봤거든요. 이제 일단은 뭐 베네수엘라가 이제 뭐 차베스가 집권하고 이제 모든 그 석유를 다 이제 국영화를 했잖아요, 이게. 근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이제 뭐야 베네수엘라 그때 당시만 해도 석유 그 시장에 대해서 대입을 못했어요. 왜냐면 네. 그때 미국에서 이제 셰일 가스를 인제 그 발견하고 인제 거기다 투자했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게 없거든요. 석유를 추출할 수 있지 그 석유를 그거 휘발유나 뭐 경유냐 인제 뭐 등유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인제 그 정제하는 그런 시설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미국에다가 이제 팔 석유를 팔고 원유를 팔고 거기서 인제 미국에서 인제 석유나 인제 등유, 경유 등을 갖다가 인제 그 가공해서 그냥 수입을 받는데 거기에서 인제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는 거기다가 인제 그 국가 그 뭐야 차베스가 이제 복지라는 목적으로 이제 막 포퓰리즘으로 들어가니 거기서 인제 막 그 돈을 막 펑펑 쓰다가 결국엔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거기서 지금 저기 뭐였더라 인제 지나친 이제 국가 개입에 대해서 이게 '파탄이 난다.'라는 그 결론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인제 어떻게 할까? 화폐 개혁을 했잖아요, 그 베네수엘라가. 근데 화폐 개혁을 했다 네. 그래도 지금 뭐 TV 보면은 인제 화폐가 돈이 인제 휴지 조각처럼 쓰이고 그게 그리고 그 사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는 어떻게 인제 그 물건을 사고 어떻게 물건을 살 때 그냥 현금 아닌 그냥 이게 물건으로 서로 교환을 하더라고요. 뭐 칫솔이라든지 치약이라든지. 근데 거기에 따라 인제 생필품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교환하는 이제 새로운 또 시장이 발견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이 좌파들은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좀 약간 반미 감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잘못이다라는 그 탓으로 돌리니까 그게 인제 대항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절대 설득을 하지 말자라는 거.
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설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절대 설득하면 안 된다. 제 입장입니다. 네, 이미 결과는 나와 있으니까. 그게 두 사례 다 강압적인 정부 개입이 특징이라고 나와 있네요. 162페이지. 아이고. 이러면서 뭐 뇌물도 요구하고 이렇게 경제만 파탄난 게 아니라 뭐 사회 전반이 다 파탄나는 결과가 오고. 그러면 근데 딱 그런 부분들이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164페이지 이런 데도 보면 차베스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개입할 때 뭐 기업체들이 뭐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되게 행동을 못 하고 또 결국 게을러지고 기업들도 할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서야 차베스가 능률이 떨어진다고 기업들을 단속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래도 별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참 네, 공감이 됐습니다. 그럼 23페이지 경고는 울렸다. 이 페이지, 이 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23페이지가 아니라 166페이지. 여기는 일단은 이제 저는 저기서 지금 밑줄친 부분이 뭐냐면은 그 168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 단락인가 그쪽 파트인데 항상 국가의 자비로운 비전과 그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사용하겠다는 꿈의 열매인 나머지 사회주의의 전체적인 논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쌓인 모든 증거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해서 사회주의가 폭정을 돌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민주사회주의라는 유령을 쫓고 있다라는 게 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제 그런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렇게 뭐 만약에 이제 뭐 정의를 막 정의를 외친다 하면서 막 들끓어오는 그런 이제 군중의 모습, 대표적인 촛불 시위 이런 걸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인제 겉으로 보면은 인제 정의로운 게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껍질을 까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제 들끓어 있는 사람들의 그냥 어떤 군중 심리라고 할까?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마치 인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심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저기 뭐다 뭐 전체주의 논리라든지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제 전체적인 논리라든지 뭔가 이제 국가가 인제 뭐 그냥 이렇게 부모처럼 이제 자비롭고 우리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자연스럽게 그거를 인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인제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와 닿아요. 네. 근데 이해가 잘 노공원님 안 되는 혹시 부분은 켜놓은 거 있으시면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경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네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기서 꿈에 얽매인 나머지 사회주의의 전체주의적 논리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네, 이 부분이 약간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르디노님이나 자유님께서는? 네, 그 저희 둘만 있는 게 아닌데 저희 둘만 숙제 검사하시는 기분입니다. 문건이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은꽃님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니야? 피곤하시구나. 지금 알았어요. 저는 일단은 저기 뭐지?
예 좀 늦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저는 책을 잘 못 읽었어요. 그리고 네. 아까 아 저희 진짜요? 님한테도 말했지만 오늘 제가 김장을 해 김장을 가지고 하셨답니다. 김장. 아 많이 피곤해 가지고 네 하다가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참 네 얘기 열심히 편하게 들을게 들어주세요. 죄송해요. 네. 네. 여기 그러면은 이분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사회주의의 전체주의적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이 원래 정의로운 사회와 전체주의적 논리가 같은 거였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정의 말로만 한다는 이야기죠. 그냥 이렇게 말로만 정의를 갖다가 그게 전체주의인 걸 모르는 거죠. 막상 그걸 알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인제 그게. 아 대끼문을 볼 수 있잖아요 대끼문. 대끼문을 봐도 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잘못됐다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음 그게 안 네. 바뀌잖아. 이게 굳건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생각인 거죠 인제 그게. 네. 그게 인제 그러네요. 그 전체주의 사회주의의 전체주의라는 게 자신들의 정의로운 사회를 그 전체주의라는 힘을 가지면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오히려 가지게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이 책 제목이 그 소셜리즘 XYZ잖아요. 근데 네. 보통 사람들은 ABC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한 이야기들, 뭐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을 펴면은 인정이 넘치고 뭐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낙오되거나 그 못 살고 불쌍한 사람 없이 전부 잘 살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망상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많이 하고 있고 새롭게 그쪽으로 빠져들고 유입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제가 그 카톡 방에도 그 저번 주인가 올렸었지만 심지어 탈북자 중에도 사회주의가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잖아요. 이념은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이 참 막스야말로 메피스토펠레스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저기 뭐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 우리 그 단톡방에 한참 그 막 싸웠잖아 우리 그 부정선거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그런 예잖아요 그거에. 마치 자기가 정의로운 줄 알고 그게. 근데 그냥 그거를 인제 빗대어서 보면 될 수 있죠 이게. 네. 그래서 인제 우리 그러네요. 인제 그런 인제 보수 진영에서 보면은 인제 부정선거파들 그 사람들을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게. 그래서 그 요즘에는 인제 그런 인제 보수 진영이나 인제 우파 진영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정치필름이 그걸 강조하고 논평 내고 주장하니깐 이제 사람들이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러시아 혁명 이전의 진실? 근데 여기는 역사 이야기라 쪼끔 어렵기도 했는데요. 음 그러니까 진보주의가 그 사람들의 치명적인 그 모순이었다고 171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여기 민주사회주의라고 나와서 이게 쪼끔 어려운데 네 개념. 그러면 좀 뛰어넘을까요? 음 그냥 그거죠. 인제 마치 투표를 하면은 인제 그 정치인들이 인제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 주겠다는 그런 착각인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그전에부터 계속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뭐 청일 전쟁부터 그냥 뭐 각종 게 변화되긴 시점에서 당시 이제 군인들이 다 이제 어떤 자식이었냐면 당시 다 농민 자식이었었어요, 농민의 자식들. 그러니까 그 스탈린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똑같이 이런 그런 뭐였더라 인제 정의를 외치면서 인제
선동을 한 거죠. 이제 농민들 집계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제 소비에트라는 그런 커다란 이제 공산국가, 이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게 되는 케이스가 된 거죠. 근데 결국 그 농민들도 버려졌다는 거. 그것도 한번 유심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여기 170페이지 맨 위에 단락에 보면은 농민들이 밀란을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그 재판 없는 사형제도까지 도입해가지고 노동자를 진압을 했대요. 근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을 사람들을 약탈하여 농민들이 밀란을 일으켰는데 가능한 한 가장 피비린내 나는 방법으로 농민들을 짓밟았다.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러시아 20개 지방을 기근 상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서 볼셰비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 혹시 자유님 어떻게 보세요? 이 볼셰비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170페이지에 뭐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이전 시기의 진실 이 169페이지부터 나오는 볼셰비키 이야기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혹시 어떤 부분이 그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지. 아, 네, 저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해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니까 그러니까 그 러시아 혁명 이전과 이후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짜르가 통치하던 시대가 더 살기 좋았다. 그 얘기를 하는 아, 거죠. 아 맞다. 근데 볼셰비키가 다시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니까. 네. 아, 그래서 더 짜르보다 더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그 독재적, 그 황제적, 뭐 이런 거는 황제가 어느 정도의 인격, 도덕심을 가지고 있으면 적당히 먹고 살 만한 사회가 되는데 전체주의는 노답인 거죠, 그냥. 네. 시스템적으로.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체주의는 그거 자체가 망상이기 때문에 뭐 망할 수밖에 없다. 계획 경제가 돌아갈 리도 없다. 왕정보다 오히려 못하다. 황제정 이런 것보다. 예,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항상 네. 저기 뭐야 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죠. 조금만 있다 그러면은 그게 자신들의 어떤 세력이라든지 이제 정치 권력이라든지 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피비린내 나는 그런 숙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도 그 북한을 보면 볼 수 있죠. 북한 그게 그거랑 똑같은 거죠. 전체주의 국가는. 아, 그래서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볼셰비키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게 잘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화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인제 자기네들이 인제 그런 정권에 대한 인제 그 안정도 있지만은 일반 인제 그 대중들한테는 인제 그런 저기 뭐였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또 그러면서 한편, 사회주의 아, 네. 자유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의 지금에 와서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민주사회주의랄지 사회민주주의랄 잘할지 그런 사회주의의 환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볼셰비키가 폭력적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회주의가 아니야. 라고 또 미화를 하기도 하고, 역으로. 예전에 그래서 실행했던 모태통이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제대로 사회주의를 실행한 게 아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계속하고 그런 생각을 퍼뜨리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사람들 사회주의를 네, 한다면은 그 자연님 지금도 그렇게 말씀대로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습니다. 하는데
인제 또 이제 뭔가 우리가 인제 뭐 어떤 사람들이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사회주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회주의는 이제 시스템상 굉장히 또 권위적인 부분이지만은 워낙 그 인센티브나 그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사회자산도 인정 안 하고, 그리고 또 뭐지 인제 모든 인제 그 생산 수단을 갖다가 다 국영화시키잖아요. 사실 그런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있기 때문 그걸 장악하니깐 또 인간의 본성상 그 저기 뭐였더라 그 본성으로 따지면은 '내가 이걸 차지해야겠다.' 그런 본성에 따라서 인제 그 좀 더 권위적이고 권력을 잡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착각이죠. 음. 그렇네요. 그러면은 여긴 넘어가고 제2 세대 반사회주의 비평가들 172 페이지에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를 비평하는 분들의 이제 현명한 비평들 이런 걸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뭐 보면은 비평을 저도 여기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사회주의 비평가들이나 그때의 논리나 지금의 논리는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저렇게 말씀하고 싶네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보편적인 그 이제 반제 사회주의 비평가들은 이제 보편적인 주제들은 다 똑같고 지금도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자유라는 걸 가치를 갖다가 더 확대해 나갈지 그게 더 이게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죠 저는. 네, 다들 참 좋은 그 비평들을 해주셨더라고요. 음, 음. 그러면 24장 미제스의 사회주의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일단 사회주의 미제스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읽기 쉬웠는데 여기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그냥 뭐 가치 이론, 자본 이론, 화폐 이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미제스의 그거 이론을 소개하는데 음, 사회 철학의 부분이 미제스가 공헌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화폐와 신용의 이론 뭐 이런 부분에서 미제스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자신의 이론이 퍼졌잖아요. 근데 그때 음, 어, 사회 철학에 대한 부분도 미제스가 기여를 했다고 나와 있어서 음, 이 부분은 도대체 무엇일까 네,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일단 뭐 사회 철학은 딱 제가 그걸 뭐 딱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저는 그 미제스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는 게 부분이 저도 인제 이게 지금 뭐야 현직에 그 관공서에 있지만은 그 관료제라고 보고 있어요, 관료제. 그 사실 관료제라는 시스템이 뭐였더라 그 시장 원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제 어떤 이제 권위적인 시스템이나 인제 법적 시스템으로 자꾸 인제 '뭔가 우리가 해야겠다.'하는 그런 정책만 제시하다 보니까는 저기 뭐였다 그걸 인제 하나씩 깨야 된다. 그 관료제를 굉장히 그 책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주제들이. 그래서 인제 저는 그 사회 철학을 미치고 인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행정 분야에서 특히나 행정 조직 분야에서 인제 관료제 그게 좀 이렇게 많이 미쳤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럼 좀 개인마다 의견이 각각 있긴 한데 저는 일단 관료제. 관료제. 네, 관료제는 뭔가 철학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럼 관료제 하면은 자유님께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이게 사실은 경영 철학과 똑같은 거예요, 관료들도.
근데 경영학들은 이렇게 보면은 인제 경영자가 기업가들 어떻게 이 회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서 새로운 상품을 창출하고 어떻게 전 세계에다가 물건을 팔아야 될까 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관료제들은 어떻게 이 조직을 유지해야 될까? 어떻게 좀 더 이 정책들을 좀 더 공공성 있게 공익적 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막상 공익 사업을 하더라도 제약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근데 뭐 그 제약들이 네, 말씀하십시오. 다행히 아니요. 그 일단 제가 이 미제스의 사회주의라는 책도 관심이 가서 교보에 가서 보니까 1권, 2권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500 몇십 페이지, 700 몇십 페이지 이러네요. 그, 진짜요? 네. 와우. 임경국 다음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좀 어려운 책을 하는 것도 좋으니까 임경국 다음에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야, 이것도 참 만만치 않구나 싶고 그 저 해피월드님은 그 임경국 아마 안 하시는 걸로 아는데 맞죠? 그 임경국 같은 거 보면 이게 그 로스버드가 이제 미제스 영향을 받아서 뭐 자기는 뭐 거기에 조금 더 얹었다 정도로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완전히 경제학 자체를 무에서부터 논리를 하나씩 하나씩 전개하면서 이 경제학 체계 자체를 만드는 과정이 만들고 있는데 그 책에서 근데 이제 미제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사회주의 책을 안 읽어봤지만 아마도 그런 식으로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단편적인 분석이 아니고 총괄적인 어떤 분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학적인 부분 외에 사회 철학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 책들이 지금 현대의 행정학, 사회학, 정치, 경제학, 경제학 등등 각 부분에 다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오스왈드 이야기를 예전에 저도 하이에크 학회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스왈드라는 분도 네,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미제스도 대단하고 오스왈드도 대단하고. 대단한 분들이 많죠. 근데 이 전에도 나오듯이 또 존 스튜어트 밀이 그 사회주의의 효시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존 스튜어트 밀이 했는 얘기가 모든 게 다 좌파적이고 다 잘못됐고 이런 거는 아니듯이 이제 맞는 부분이 있고 좀 미진하거나 설명이 모호하거나 좀 잘못 이야기한 부분들을 후학들이 또 고쳐나가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참 원전을 읽는 게 좋긴 한데 원전에 정말 원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걸 논리를 다 따라가서 배우면 제일 좋겠지만 학자가 아닌 다음에 자기 생계도 있고 한데 정말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까 루디노 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뭐 관료제나 이런 부분이 뭐 어차피 제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체제니까 제약이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 제약을 또 극복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이런저런 자유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데 그 사회주의 체제는 그런 제약을 처음부터 제약을 해서 가능성을 없애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철학, 인간 행동에 대한 그 숙고를 한 거고 미제스가 말한 사회 철학, 미제스가 얘기한 아니 미제스가 표명하는 사회 철학이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178페이지에서요.
미제스의 주장이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주장, 차가운 머리로 하는 주장, 이게 그 사람들이 서로 조화가 안 된다, 모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미제스가 인간 행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인간 행동 이런 책도 내고 뭐 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178페이지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77페이지 제일 마지막 보면 지상 낙원이 우리의 집합적 의지 안에 있다는 속삭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의 그런 환상, 망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좋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5장 내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참 줄 그어놓고 한 게 많은데 그 정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짧게 한 책이 나오긴 했지만 참, 네, 그 간단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책이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듯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를 전부 밑에다가 원서를 만들어면 엄청난 내용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루디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니까 막 협업?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관료제랑 연관이 있는 거죠. 뭐 협업을 하는데 이제 그만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그 정책을 펼치냐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공익 사업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결과로서 그게 좋았냐, 협업이 좋았냐 그거를 이제 논하는 거지. 이제 과정으로서 협업을 얘기한다는 건 그건 자체가 난센스라 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과정을 갖다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저 뭐야, 자꾸 이제 일이 꼬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 결국에는 그 어떤 게 그냥 뭐 공익 사업을 하더라도 협업이 좋았다. 결과가 딱 좋았으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음 사업에 이제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뭐 선거가 가까워오면은 인제 거기에 대해서 인제 특정 세력에 대해서 인제 자꾸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자꾸 이렇게 뭔가 지금 정책에 대한 걸 그 태클을 공익 사업에 대한 정책에 그 태클을 걸면서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고 과정에서 자꾸 즉 과정을 하는 중에 자꾸 과정에서 문제를 자꾸 제기하다 보니까 인제 그런 또 사례도 좀 있긴 해요, 그 협업이란 게. 그 결국에는 그 협업도 인제 그 자생적 질서냐 아니면은 저기 뭐지 인위적 질서냐 그 차이인 거죠. 결국에 우리가 자생적 질서로서 협업을 일으켜 놓고 어떻게 시장에서 창출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어떤 선택과 기회를 넓혀가냐 고거에 달려 있는 거죠. 여기서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자생적 질서에 대해서 미제스랑 하이에크랑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뭐 기본적인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디테일에서 하는 미제스는 거예요. 자생적 디테일에서 어떻게 그 사람 미제스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이에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고 차이예요, 고 차이. 그 디테일의 차이인 네. 거지, 디테일에서. 음. 그러면 음 그 자유님께서는 또 이제 여기 보시면 머리로 하는 토론에서 가슴에 대한 호소로 여기 나오잖아요. 음. 근데 바로 앞에서는 미제스가 과학 탈가치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이상에 깊이 헌신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서는 미제스는 마음 논리에 그러니까 가슴에 대한 호소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서 혹시 자유님께서는 여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뜨거운 가슴 이렇게 하는 주장보다는 그 마음 논리의 어떤 호소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머리 논리로 다룬다.
그러니까 네, 뭐 임경국이나 하여튼 미제스 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배치되는 논리거나 이렇지는 않고 네, 결국은 뭐 감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따져나가는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 뒷장 180쪽에 나오는 지성의 분업 강조한 내용. 지성의 분업이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미제스의 주장을 아주 핵심을 정리를 잘 해놨는데 사적 소유가 없다면 생산수단이 거래되는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생산수단의 시장이 없으면 시장에서 확립된 가격도 없다. 가격이 없다면 경제 문제를 두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합리적 경제적 계산을 할 길이 없어진다. 이런 핵심을 그 얻어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유진호님은요?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좀 보냐면 머리라는 토론에서 가슴으로 호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거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이제 가슴으로 이제 호소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자꾸 이제 뭐 주장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결국 싸움이 나고 자기 감정 통제 못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 책을 보고 읽고 공부할 때는 지금이 이제 가슴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우리는 뭔가 읽고 지금 대화하는 게 머리로 토론하지 않았나, 머리로 하는 토론이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그냥 머리로 하는 그 토론을 어떻게 실생하는 게 퍼뜨리냐, 어떻게 이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기 뭐였더라 이제 알려야 되냐, 실생활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실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요. 여기 그 위에 미제스가 그러니까 머리 논리를 강조하는 게 그 논쟁의 찬반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미제스가 가슴에 대한 를 간과하는 게 그거를 이제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 경제적 계산의 가능성을, 그 경제적 계산을 이제 그러니까 미리 계획적으로 중요시하는 그쪽 사람들의 그 머리로 계산하는 그 토론? 계획적인 그 머리 토론? 하는 그런 거보다도 네, 미리 계산하고 계획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진짜 자유주의는 금에 대한 호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일단 정주필님이 그 토론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준비를 하면서 어디가 약점인지. 그 여태까지 그 토론 그 뭐였던 영상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막 통계 갖고 와가지고 막 상대방에 대해서 그걸 잘못됐다. 그또 알려주시고. 거기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계산의 역할 이 부분 좀 많이 남았는데 그럼 뒷장으로 쭉 이제 그냥 끝까지 189페이지까지 범위 중에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 있으세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치려고요. 뒤로 갈수록 미제스에 대한 소개로 마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제스에 대해서 이렇게 미제스가 대단한 학자였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주면서 마치는.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한 부분이 아주 공감이 많이 된 부분이 183쪽 아래쪽에 보시면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도덕 철학자는 더 위험하다. 이제 그 위에 이제
경제학만 아는 경제학자보다 더 지적으로 위험한 것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도덕 철학자는 더 위험하다. 이 뒤쪽에 끝부분에 보면 마지막 210쪽 보면 영문학 교수들과 문학 이론가들을 말 믿지 말라. 그러니까 찰스 디킨스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현대 사회, 뭐 근대 사회부터 근대부터는 경제학을 모르면 사회 철학이 됐든 뭐 현대 어떤 문명 자체를 논하는 게 그 맞지 않다고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경제를 전공을 했고, 경제는 부전공을 했고, 뭐 경영을 전공을 했고, 어,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어떤 그 경험이라든지, 뭐, 그 깊이도 있고, 범위도 넓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이 성공한 사람들이나, 어, 어떤 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경제학 자체를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그 사회가 돌아가고 돈을 어떻게 버는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사람들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완성이 돼 있거나 완벽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철학, 뭐 인문학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가짜 지식인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얘기였어요. 네, 저도요. 저는 경제학이 전공은 아니지만 그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경제학을 이제 전문적으로 꼭 지식으로서 알으라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뭐랄까, 이 사회 속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네, 그걸 이제 그 경제학을 받으래도 이제 보이는 거가 보이지 않는 거 거기에서 차이가 극명히 나죠. 이게 만약에 경제학을 공부했더라 자꾸 이게 보이는 걸 자꾸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인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세부적인 면, 디테일한 면도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막상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인제 그렇게 막 듣고 아무리 저보다 배우더라도 이게 자꾸 이제 실감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게 인제 만약에 이제 사기업 다녀가지고 영업하신 분들은 그걸 굉장히 또 실감을 해요. 그 업계라는 그런 어떤 그 시장성이라든지 어떻게 동향이 움직이냐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얻고 어떻게 비즈니스해야 될지 거기서는 굉장히 그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치열하죠. 그게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야 되는 게 좀 우선이다.'라고 좀 보고 있죠. 음. 자생적 질서가 어떻게 생겨나고, 뭐 가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신호를 각 개인, 뭐 법인이든 그런 경제 주체들이 다 주고받아서 이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것도 아니고, 보면 이 사회를 관찰을 하고 좀 꿰뚫는 눈이 어느 정도 트여야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단순히 그냥 학문으로서 경제를 공부를 했다거나 이렇다고 해서 파악을 하는 눈이 길러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천재적인, 뭐 미제스라든지 하이에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고, 뭐 보통 사람으로서 경제학을 꼭 공부를 했다고 해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 경제학 교수들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거고, 뭐 경영학 교수한테 뭐 회사 운영해 보라 그러면 대부분 망한다. 그걸 할 줄 알면 기업하고 있지 왜 교수하고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하듯이 경제라는 것도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가 뭐 경제학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나라에 그 중요 직책을 맡긴다든지 했을 때 제대로 운영을 해내는 사람이 참 적다. 이런 거를 보면 하여튼 그걸 꿰뚫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참 중요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소수가 가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워낙 우리 그런 생각들이 많이 사회에 퍼져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네, 마지막 부분에는 뭐, 이제 아까 잠깐 해올님 이야기하신 뭐, 미제스 하이에크 맹거, 뭐, 이 차이들, 이런 거 조금 설명해 놨는데, 굳이 그걸 뭐, 외우다시피 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막 정독을 많이 해 가지고 이번에 네 정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네. 그게 필요하고 좋죠. 예. 근데 그래서 그게 원치 그게 않게 이제 하나 기억을 알려고 하는 게 정독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생각 많아진다는 거. 또 아, 알게 되는 좋죠. 거. 예. 그거. 그 저는 정독할 늘 음. 책 읽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려요. 근데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면 알수록 이런 책들을 보면은 두꺼운 거 보면은 이해가 빨라져요. 빨리빨리 더 읽게 되고. 이게. 근데 저는 약간 책 읽는 게 좀 너무 빨리빨리 스킵해 가지고 또 읽고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좀 놓치는 부분이 좀 많죠. 음. 근데 근데 다음 주는 발제가 없이 그냥 해야 되는데 다음 주는 예수님 얘기가 나와서 6장이 마지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 예수는 사회주의자인가, 뭐 디킨스는 사회주의자인가, 그 내용이던데 이거는 뭐 여기도 좋은 얘기가 참 많은데 그냥 쭉 읽어도 금방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네, 네, 여기는 제일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 보면 그렇게 보기.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면은 쉽지 않다고 좀 제가 보면서 이제 이해를 마침 아, 제 재밌을 것 같아요. 하는 모임 중에 어떤 분이 오정. 디킨스가 이야기한 그 저 오장 부익부 빈익부 사회가 왔다고 그 얘기를 카톡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디킨스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6장에 있는 그 부분들요. 다음에 할 거. 아니 눈꽃님 5장 아니야. 지금 내가 잡았지. 6장이에요. 6장. 6장이에요. 6장. 이제 다음 주 6장입니다. 가이사가 가이사에게 근데 가이사의 이걸 왜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요? 네. 가이사의 것은 예, 이게 그 성경 그 내용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반 사람한테는 카이사르. 그게 카이사르.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 그 일반 사람한테는 뭐 시저라고 하든지 카이사르라고 하든지 하는 게 나을 건데 굳이 이렇게 가이사라고 해놓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네, 많이 이렇게 성경 얘기할 때 이 부분은 그냥 가이사의 건 가이사 이렇게 발음 편하게 하려고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네. 그거는 설교할 때도 교인들이 그러는 거죠. 일반적인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칭은 따로 있는데 보통 이 가이사라고 하면은 이 성경 내용을 금방 알아듣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쓴 저자 역자한테 달린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해월님한테 이게 따지는 네,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이게 성경 중심으로 쓰면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제 사실 보편적으로 많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인칭명도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펴내는 건데,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오셔서 같이 하실 수 있으셔야 될 텐데. 9시 하면 딱 올 것 같아. 그거 저기 뭐다 그 생글 끝내고 바로 하면 되는데 4시니까 아, 다들.
그러면 제가 9시 제가 늦게 들어오니까 먼저 시작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시작해 네. 주세요, 루디노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루디님 다음 주에 그럼 녹화도 부탁드려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네. 계세요. 예,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시고요. 네.